네, 정규제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김종호입니다. 오늘 땅은 사유재산이다. 제 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7장의 제목은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 곳은 좁은 건 알겠는데 국토가 넓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자, 우리나라 국토가 넓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넓으냐? 그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 정도를 우리가 도시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짓고 살고, 오피스 빌딩 세우고, 도로 놓고, 뭐 공장 짓고, 뭐 학교 만들고 하는 그것을 면적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6%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한 20% 정도만 쓴다면 말이죠. 사실 우리는 땅이 넘쳐나는 지경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3배로 넓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넓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좁게 사는 것은 우리 국토가 좁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좁게 살기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좁을까? 요즘에 서울이 참 아름다워졌어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잊혀졌지만은, 이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서울이 참 아름다워졌다. 그 이전에 이명박 시장 때도 서울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한강도 아름다워지고, 건물들도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워지기는 하는데 좁은 거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죠. 다들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파트가 아니고 어디 말이지 전원주택에 사시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 마당 1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 이건희 회장 정도는 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어디 평창동에 뭐 그런 데 가야 그런 데서도 아마 땅 100평 가지고 이 단독주택 살면서 뭐 마당 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영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그런 집들이 제법 많아요. 그냥 도시 안에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전원주택에 살려고 하면 멀리 무슨 강원도 뭐 양평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도시 안에서도 그런 전원주택에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제법 많다. 그것은 그들이 땅을 넓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땅을 좁게 쓰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좁게 살게 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땅을 우리가 못 쓰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땅을 못 쓰느냐?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지를 도시용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규제가 뭐 첩첩이 쌓여있죠. 그린벨트를 바꾸는 건 더욱더 어렵고요. 그린벨트를 바꾸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풀지 않으면은 잘 안 풀리는, 그게 바로 그린벨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밖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하늘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공중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자, 비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다 아시잖아요. LA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면적을 다 보태면 그게 지금 경기도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정도 면적을 로스앤젤레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하면 20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은 그 경기도 면적의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그 경기도도 면적이 대부분은 다 농지거나 산지거나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생각해보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보다 서울 시민 또 경기도 도민들은 한 10분의 1 정도의 면적에 그냥 꽉 거기 끼어서 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규제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파트 공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쩌자는 말이냐? 농지 규제 다 풀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농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은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농지의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농지가 물을 잡아두는 가치라든가 산소 공급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임야도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 하고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농지 한 평당에 2,500원 정도예요, 그게. 2,500원 정도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농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1년에 2,500원씩을 보조금을 주자는 거예요, 평당. 2,500원씩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껌값인 것이죠. 예. 그렇게 2,500원씩 줘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농지의 비시장적 가치가 그만큼 국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덜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원리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당 2,500원씩 주고선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바꾸라라고 하면, 야, 그거 농지가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농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식량 안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말이죠. 식량 안보보다 더욱더 급한 안보가 기름 안보죠. 석유 안보입니다. 자, 전쟁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봉쇄가 됐다. 기름은 3개월밖에 쓸 것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식량은 어때요? 식량은 한 1년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먹을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 안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름 안보, 석유 안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염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과연 한국한테 식량을 수출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석유와 식량은 비교해 놓고 보면요. 석유는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석유 수출국들이 확실하게 담합 구조를, 그러니까 독점적인 그런 판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는 주지 말자라고 하면 그렇게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하지만 식량은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다면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베트남도, 태국도 예를 들어서 쌀을 수출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수출할 텐데 그걸 한국 고통받으라 그래가지고 어느 한 나라가 수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석유 문제하고 식량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량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나 외교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좀 다른 얘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식량은 수입할 수가 있고 또 그 수입을 통해서도 식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내의 농지는 얼마든지 주택용지라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게 만들더라도 식량 안보를 걱정해서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왜? 농민이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도시용지로 전환해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농민에게 큰 재산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를 할까? 저는 사실은 농업 화이트 칼라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줄어들게 되면 농업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농업 관련된 무슨 연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거 관련된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또는 거기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걸 농지를 도시용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도 좋고 농민들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그린벨트 문제인데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5억 평이 됩니다. 그 5억 평 중에서 실제로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들이 한 2억 평 정도가 되죠. 2억 평.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구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닐하우스들이 쫙 이렇게 쭉 널려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비닐벨트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그린벨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임야가 아닌 것들, 예전부터 농지였던 그런 그린벨트들에는 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보기도 흉하고, 그건 그린, 색깔도 그린이 아닌 거죠, 일단. 자, 그런 것들을 주말 농장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한 180만 가구가 그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0만 정도면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 안에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차를 통해서 주말 생활이 아주 풍요롭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말에 서울 안에서 오글오글 있지 말고 자기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그 비닐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쓸 수 있는 땅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스스로 철조망을 쳐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답답한 그 아파트에서만 갇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놔서 우리도 좀 전원 속에 들어가서 도시 안에 전원을 만들고 그 전원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여기서 제가 이 제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도시 안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규제가 많아가지고 도시의 구조도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25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도시의 인구 밀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도 있고 방콕도 있고 방콕에 베이징도 있고 자카르타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쭉 있어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도시들은요, 당연히 이와 같은 도시 중심으로 가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변두리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인구 밀도 분포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도심인데요. 도심 바깥으로 나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이게 어떤 도시냐? 이게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모스크바는 이상한 형태로 도심을 규제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가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밖에 오히려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설계했던 그 도시인데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거죠. 브라질리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어딥니까? 그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처럼 생긴 게 바로 브라질리아예요. 1950년대에 브라질이 공산주의로 치달을 때, 야, 뭐 수도권 뭡니까? 리오데자네이로 여기에 집중되는 건 문제다. 그래가지고선 그 리오데자네이로로부터 뭐 멀찍이 떨어져 있는 브라질의 내륙 중심에다가 인공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인공수도를. 그게 이제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완전히 시장 기능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두리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이상한 형태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서울은 어떠냐? 서울. 이게 1990년대 중반의 서울을 이제 199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만 인구 밀도를. 서울도 보면 거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서울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인근을 한번 쭉 보면 그 변두리에 갈수록 고층 아파트들이 잔뜩 들어서 있잖아요. 서울도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 거죠. 왜? 도심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높은 건물도 못 들어가게 하죠.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변두리에 가가지고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왜곡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먼 데까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는 거죠. 도심에 높은 건물이 서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주거도 해결하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다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규제를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도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 밀도가 높게 만들어주고 또 변두리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으면 건물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 기능이 작동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땅값을 비싸게 만들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사야 하고 좁게 살고 이런 부작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도시계획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이게 그냥 도시를 완전히 인공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무슨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한 사례들도 제가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파주에 있는 북시티입니다. 여러분 아마 파주의 북시티를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누가 뭐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단지 내에는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여기는 뭐 하고 건물의 모양을 어떻게 하고 이걸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도의 도시계획, 그것이 옳은 도시계획이다. 또 그것이 도시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7장에 대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